1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 1타 해법. 오늘은요, K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을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한문도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에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그래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부자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와 놀자 구독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자기소개 이렇게 해주시면서 혼동스러운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말 그대로 올해 좀 많이 혼돈스러웠던 것 같은데요. 9월까지는 반짝 상승기를 거치는가 싶더니 또 연말에 다시 또 찬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전반적인 K 부동산 시장 흐름은 좀 어땠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년 연말에 이미 한 상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부터 거래량이 좀 감소하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거래량이 감소하는 중에 이제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갖다 좀 급하게 많이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부담까지 오니까 거래량이 더 줄었어요. 그래서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못한 거래량을 나타낼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또 10월에 또 레고랜드 사태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좀 경제 상황이 좀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연착륙을 한다라는 어떤 명분 아래 대책을 발표했죠. 13대책. 13대책이 아시는 바와 같이 특례보금자리론 39조 6천억. 근데 이제 소진하는 것보다 찾는 분이 많아가지고 41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하고 추가적으로 50년 주담대가 또 나왔잖아요. 7월 5일 날. 그래서 사실은 7월 달에 약간 꺾였었어요. 꺾였는데 7월 5일부터 농협을 시작으로 해서 50년 주담대가 나오니까 갑자기 또 한 5조, 8조 정도가 또 투입이 돼요. 두 달 동안 또 반짝해요. 9월까지. 그리고서 9월부터 갑자기 꺾여요. 그럼 여러분이 보실 건 뭐냐면, 지금 주택가격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소득을 좀 모아서 살 수 있는 주택가격 수준을 넘었다. 그 대출의 범위가 정부에서 DSR을 좀 우회해가지고 대출 금리를 약간 낮췄잖아요. 그거 아니면 살 여력이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렇다면 대출 금리를 정책 자금으로 아주 저리로 해준다라면 우리가 집을 살 때 금리가 2배로 뛰면 부담이 2배가 되니까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 못 사잖아요. 그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 가이드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출로 정부 활성화 정책 합쳐지면서 9월까지는 상승을 받쳐줬다. 회복 상승.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울은 한 90에서 85%, 전국적으로는 한 85%, 수도권은 한 80에서 85% 수준으로 다시 회복을 했어요. 했지만 이제 9월부터 슬슬 시작해서 10월, 11월 급격하게 10월 달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많이 내려왔거든요. 2,300건밖에 안 돼요. 평년 거래량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말까지는 일단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질 것 같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강남은 그래도 집값이 이렇게 흔들릴 때 덜 떨어지고 강남만큼은 좀 그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도곡상용 그 아파트 중에 하나가 22억, 8월에 22억이었는데 한 12월 최근에 이제 14억까지 쭉 떨어졌다. 기사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강남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는 이런 하락 전환이 갖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2030, 40세대분들, 40세대분들은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집값이 올랐으니까 나이 30대 집값이 오르는 걸 보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시고 이제 직장 얻고 미래 계획 자기 바쁘시다가 조금 이제 사회에 느낄 때쯤에 보니까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10년 동안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이 떨어진다 이런 건 상상도 못 하실 텐데 맞아요. 저는 이제 그분들보다 조금 한 프레임 더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2번을 더 겪었잖아요. IMF하고 글로벌. 그때 이제 2번 다 봤어요. 강남도 똑같구나. 그러니까 이제 50, 60, 70들은 강남에 대한 어떤 그 환상? 이게 이제 2030, 40보다 좀 덜해요. 그리고 막상 또 살아보신 분들 있잖아요. 살아보신 분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점점점입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살기 더 좋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강남이 이 얘기만 드릴게요. 2009년도에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딱 터지니까 음마 아파트가 그때 한 14억까지 갔거든요. 76제곱이. 갑자기 7억으로 툭 떨어져요. 한 2달 만에. 근데 얘가 2009년에는 13대책을 발표했어요. 13대책을 발표하니까 다시 13억으로 올라가요. 그때도 한 90% 회복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들은 이제 더블 딥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지만 그때만 해도 경제 유튜브도 없었고 사람들이 하다가 가니까 갑자기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근데 그게 이제 더블 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봤기 때문에 요번에도 그럴 거라고 50, 60, 70은 예측을 하는 거고 30, 40 분들은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이 떨어지는 거를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건 좀 22억에서 14억은 조금 제가 볼 땐 직거래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급하게 이 정도 갭으로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이건 직거래해서 세금을 좀 절세하시려고 하신 거고 특수거래라고 보고 이거와 상관없이 서초구 아파트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9월, 7월, 8월에도요 계속 뭐 0.2, 0.5 오른다고 했는데 실제 거래된 걸 보면 하락 거래가 70%예요. 통계에 약간 오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부동산원이 통계에 대해서 표본을 공개를 안 해요. 그때 이미 저는 강남이 하락하고 있구나 좀 포착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겪고 나서 좀 몇 년 가야 다시 살아나겠다 했는데 이번에 좀 쫙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건 뭐냐면 강남도 불펜은 없다라는 거. 그 와중에 2010년도에요. 강남에 이제 미분양이 나기 시작해요. 그때 뭐 난리 났었어요. 강남 미분양 지금 아직 안 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최근에 서울에 미분양 났잖아요. 청약 경쟁률은 최고인데 계약을 안 하잖아요. 왜 안 하죠? 집이 모자르고 올라갈 것 같으면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땡빛을 내더라도. 근데 왜 안 하죠? 그것도 물량도 많아요. 동작구 같은 데도 좋은 위치인데 그거 뭐 난리 났었거든요. 딱 끝나자마자 완판 이래가지고 좀 얘기하면 또 업체에 좀 저가니까 많은 양의 계약을 안 하셨어요. 그 뭐냐면 실수요자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이 가세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는 재당첨 제한 말고 또 지역 제한도 풀었어요. 그러니까 줍줍하는 분들이 이렇게 막 연관된 어떤 현재 정부가 풀어놓은 대책들이 가수요를 좀 일으켰어요. 그래서 지금의 청약 경쟁률은 예전하고 좀 다른 거예요. 송파의 플래티넘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그거 아직도 다 못 팔렸어요. 할인하고 있는데. 뭐 이런 뉴스가 근데 자주 안 나오죠. 강남 집값은 다른 데랑 별 차이 없다. 같은데 다만 사람으로 말하면 조금 더 잘생기고 못생기고 차이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강남은 조금 더 잘생기고. 네, 그냥 왜냐면 사람들이 다 찾잖아요. 뭐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인기가 많은 거죠. 그렇게 이제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은 뭐 식사를 안 하시나요? 똑같이 뭐 밥 많이 먹으면 살찌고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부동산도 사실은 똑같은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 기대치가 조금 받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신화는 강남도 없다. 실제로 이어지는 거는 뭐냐면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 강남의 경매가 툭툭툭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네네. 그럼 이어서 경매 한번 짚어주세요. 네. 경매가 그냥 지표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의 경매가 2022년도 1월 달이면은 뭐랄까요, 아직도 상승기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때. 그때 3, 40건이군요. 아파트만 따질 때. 근데 지금 한 200건 정도 돼요. 그럼 한 10배 늘었어요. 경매물건이. 그리고 경매 낙찰률이나 낙찰가율도 아주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2021년도 얘기를 드리면 물건이 나왔어요. 딱 나오면 5억에 나왔어. 5억에 나오면 경매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가격을 올리잖아요. 올린 거를 경매를 딱 들어가면 응찰자들이 와서 이제 가격을 쓰잖아요. 최고가를. 그때 5억짜리가 나오면 사람들이 6억을 썼어요. 시세 감정가보다 더 높이 쓴 거예요. 그리고 받아갔어요. 낙찰을. 근데 그게 두 달 있다 7억이 되니까.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120%에 가까운 경매 가격을 쓰는데 지금은 75에서 80% 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간단하게 느끼면 100이라는 기준에서 시세가 100이라고 감정을 했는데 더 올라서 낙찰 받는 거하고 낮춰서 받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 올라갈 때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낮아진다는 건 낮아지겠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이에요. 1년째. 네. 거기다가 이제 낙찰률이라고 있어요. 낙찰률이 뭐냐면 10개 물건이 있으면 물건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3개를 낙찰을 받았어요. 이건 좋다 그래서. 그러면 30%잖아요. 근데 좋을 시절에는 그 낙찰률이 한 막 70%, 80% 가요. 진짜 문제 있는 집 빼고는 다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25%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러면 대충 그림이 이해됐죠. 그래서 경매 시장이 사실 일반 분들이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공부 좀 하시거나 뭐 갭 투자 좀 하셨다가 부동산 조금 수익이 나면 조금 더 해볼까 하셔가지고 공부하시고
조금 다주택자분들 이런 분들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좀 해보신 분들. 근데 그분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나타난 게 지금 말씀드린 지표들이에요. 그 지표들이 지금 역대 최저 수준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바로 회복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소득을 많이 벌든지 뭐 부동산이 갑자기 확 내려오든지 이거 아니면 답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시장이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뭐 제 판단이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 없으실 거예요. 네. 기준금리가 사실 이제 동결인데 주담대는 그래도 또 올랐다가 최근 보니까 조금 좀 뭐 떨어지긴 했다곤 하긴 하던데요. 아무래도 연끌족들은 당연히 이런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따라 좀 움직이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연끌족들한테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1, 2년 전에는 제가 네. 2020년도 하반기 작년이죠. 작년 전에 2021년도에 연끌하신 분들 지금 정리하셔도 조금 조정된 다음에 사시는 게 더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집 하나는 버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밑도 끝도 없이. 버티다가 자빠질 수도 있고 또 시장에서 말하는 대로 상승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그 기간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 기간 동안 충분히 내가 고통이나 어떤 뭐 가족 간의 불화 같은 게 없이 지낼 수 있다면 저도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하향으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면 뭐 3개월, 6개월에 회복하는 건 정부 대책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더블 딥, 뭐 데드캣 바운스 이 현상이 100% 일어나요.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그걸 감안해가지고 제가 작년에만 해도 3년 계산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3년 동안 내가 이자를 낸다. 그런 금리 상황 얘기하셨잖아요. 금리는 여러분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여러분들의 대출받는 금리가 낮아지지는 않아요. 그것도 바로 낮아지지 않고 코픽스 금리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은행들이 조달하는 금리를 다 가중평균에서 위험 해치라는 걸 하는 거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 4% 5%거든요. 은행채 발행하는 게 지금 4% 5%예요. 그러면 6%에 해야지 유지가 되잖아요. 7%에 해야지 조금 남고. 그 부분 때문에 기존에 받으신 연골분들은 쉽게 대출 금리가 낮아지기 힘들고 특례 때 대안대출 좀 했잖아요. 그분들은 좀 버틸 수 있지만 그때 자격이 안 되거나 기회가 안 돼서 못 하신 분들은 지금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자산 관리에 대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계속 오르는 추세였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꺾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또 2024년 내년에는 부동산이 다시 상승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시나요? 그 얘기는 시장 친화적이거나 이래야 이득이 발생하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고 저는 집값이 내려간다고 저는 이득이 없거든요. 다만 국가 경제나 이런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제 의견이죠. 의견인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린다는 얘기는 작년에 됐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네. 안 내렸잖아요. 여러분. 도리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의 그 얘기를 100% 믿으시면 안 되고 다만 미국의 경제 활동 뭐 조금 아시겠지만 금리 외에 고용 활동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같이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는데 이 얘기는 들을 수 있어요. 파월 장관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폴 볼커예요. 1979년도에 이 인플레이션이 14, 15% 막 갈 때 금리를 갖다가 딱 2배로 갑자기 올려가지고 하신 분인데 그 전에 그 총재가 누구였냐면 어스반즈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럴 때 딱 금리를 인하했어요. 인하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펌핑이 되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시장주의자들은 인하될 거라고 시장 마켓에서는 예측을 하지만 실제로 통화 정책을 하는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냐 그랬더니 폴 보커처럼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얘기 뭐냐? 내년에 함부로 이렇게 쉽게 뭐 금리가 많이 내린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한 0점 많이 내려야 0.5? 그럼 우리 지금 역전됐잖아요. 별 영향이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 시장에다 도입하시면 안 되고 조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시 상승하는 거냐 이거는 이제 그분들이 보는 입장에서 그런데 저는 상상이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연말에는 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는 추세를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무주택자는 언제 매수하는 게 지금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고? 무주택자분들이요. 네, 언제가 예산이 되시면 그 얘기는 제가 뭐 일부 분들이 폭락론자라는데 저는 정상화론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있으시고 여유가 있으면 아무 때나 사셔도 돼요. 자기가 능력이 될 때. 그럼 무주택자분들은 살려고 했는데 집이 급하게 올랐으니까 좀 비싸져서 돈이 있는데도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안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여력이 안 돼서 못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그래요. 부동산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담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사셔도 돼요. 그러네. 로또 받았으면 내일 사야죠. 그죠? 그러나 현재 내가 생활을 하는데 부동산을 삶으로 해서 전체 삶이 흐트러지는 상황? 이런 게 오면은 이제 이거는 잘못된 투자잖아요. 그리고 내 집 마련도 마찬가지예요. 무리해서 샀는데 1년 뒤에 이자를 감당 못해서 다시 팔아야 돼? 이런 분들 실제 계세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죠.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시잖아요. 정치할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표를 막 얻고 싶으시면 좋은 정책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 캐스팅 보드가 누구예요? 젊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쓰겠죠? 어떤 정책? 집을 싸게 좋은데 빨리 분양. 그게 이제 공공분양이에요. 올해 겨울, 내년 봄까지 계속 나올 거야, 아마. 1, 2, 3월에 좋은 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기다렸다가 여러분들하고 좀 가깝거나 뭐 투자 마인드까지 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시세 대비 80%니까 그 공공 분양에 적극적으로 가시고 일반 분양은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미계약 나왔다 그랬잖아요. 가격 보시고 비싼 거 같다 그러면 그냥 마음 비우고 제 생각에는 좀 기다리셨다가 여유가 생길 때 다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PF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내년에 뭐 부동산 PF 폭탄이 터질 것이다. 부동산 PF 이런 손실 추정액도 뭐 거론되고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네. 이 PF 요거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에는 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심각하죠. 시장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 현장들이 집값이 오를 거 생각해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이 땅을 샀어요. 근데 비싸게 샀어요. 알고 보니까 왜 이 땅값에다 건축비를 더해서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이익을 남겨서. 근데 그 가격을 딱 해보니까 미분양이 나요. 그럼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망하잖아요. 그럼 땅값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이 100이라는 분양가를 잡았는데 시장에 알고 보니까 그게 꼭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살 때 꼭지에 사는 것처럼 이분들도 꼭지 사신 분들이 지금 PF 문제가 터진 거죠. 왜 지금 하면 남는 게 없고 망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시장이 살아나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다리려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빌렸으니까. 우리가 신용사이다 보니까 돈이 원본은 100원인데 지금 막 1,000원, 10,000원 막 돌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하나 깨지면 시스템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걸 잘 유지해야 되는데 부동산 PF 지금 이자가 A 신용등급이라고 아실 거예요. 뭐 트리플 A부터 A까지 있잖아요. B급 이하는요. 현장들 14에서 18%예요. 금리가 1년에. 그러면 남는 게 25%, 30%인데 1년 반, 2년이면 다 날아가잖아요. 이 와중에 건축비가 또 올랐잖아요. 계산이 안 나오는데 지금 만약에 부도를 내고 싶어도 여러 가지 걸린 게 있다 보니까 버텨보려고 그러잖아요. 사람 심리가. 지금 청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이자가 더 불면 나중에 빚이 더 늘어나니까. 그런 혼동 속에서 정부가 지원책을 썼잖아요. 지원책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선거가 있잖아요. 막 터지면 좀 불안스러우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경제를 위해서도 갑자기 많이 다치면 안 되니까 정부가 우량 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살려주겠다. 일시적으로 너무 급락을 하니까 그건 좋아요. 근데 말이 뒤에가 없잖아요. 뭐가? 불량 현장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량 현장조차도 사업성이 없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큰 저기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보시면 돼요. 청담동의 르피드가 이번에 새마을금고가 부도나기 직전에 지금 살아났거든요. 땅을 갖다 3억 주 산 거예요. 평당 2억 9천. 그러면 분양가 뻔하거든요. 어마어마해요. 조그만 몇 평이 뭐 10억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안 팔리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도와주지 않겠다고 새마을금고도 또 자기 앞이 좀 첩첩산중이라 돈을 빼겠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그래도 좀 안정되게 가야 되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조건이 뭐였냐? 이자를 그동안 밀린 거예요, 밀려서. 이자를 일부 상환하면 새마을금고가 1순위인데 그러면 1년 연장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또 이자를 못 내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새마을금고도 못 건드면 터지겠죠. 근데 그게 어디예요? 강남에 청담동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입지인데 그게 부도가 나는데 라고 점점점 이어서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에 주면 하시라고.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냐. 부도가 나면 그 땅을 갖다 싸게 사야 다음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땅값이 내려가잖아요. 다음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아, 이게 1억에 팔면 분양이 안 되는데 8천에 팔면 되겠구나. 이 기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땅값이 좀 내려가야 이게 맞잖아요. 그러면 시장에는 약간의 안정적인 균형 가격으로 가기 위한 어떤 시작의 패턴이 PF 부실이 터질 때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한 2, 3년간은 시장이 약간 다운되는 모습들을 보일 거다라고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은 좀 떨어지는 분위기지만 전세 가격은 상승해서 시장 자체가 참 혼란스러운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전세 가격이요? 네네 짚어주세요. 오른다 그랬어요? 전세 가격은 상승하고. 상승이요? 상승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언론의 힘입니다. 이 언론의 힘인데 그 언론이 좀 좋은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전세돈을 돌려줄 수 돌려주고 남겠죠. 내가 5억에 전세를 줬는데 6억이 돼요. 그러면 1억이 남잖아요. 근데 뭐 무슨 일이 있겠어요? 없죠. 조용하죠. 전세는 안 나야 되죠. 그런데 대법원의 등기정보광장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임차권 등기라고 들어보셨죠? 주인이 돈을 못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나가야겠는데 전세를 못 돌려주면 임차인이 법원에다 신청을 해요. 임차권 등기를 해서 6개월 정도 감정평가해서 경매를 붙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 물건이 없겠죠. 전세값이 오르면. 웬걸요? 22년 1월 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가 임차권 등기가 한 100건, 200건밖에 안 됐어요. 8월 달에 2,000건입니다. 올해 10배가 늘었어요. 전세가가 오른다며요. 근데 왜 늘죠? 안 오른 거죠. 그러니까 오른다는 기사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가짜 기사는 아니고요. 맞는데 표본이 전세 가격이 일부 대단지를 표본으로 하면 대단지는 사람들이 선호해요, 안 선호해요? 선호하죠. 젊은 분들이 선호하죠. 그 와중에 신축이에요. 그런 표본을 그것만 잡으면 전세 가격이 올라요, 안 올라요? 근데 그 오른 가격도 여러분 되돌아보면 2022년도가 전세가가 최고였어요. 그리고 작년에 막 떨어질 때 전세가가 막 내려갔어요. 전세가가 5억이던 게 4억, 3억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3억 5천, 4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억에서 볼 때는 4억으로 올랐지만 2년 전에 볼 때는 내려갔잖아요, 아직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임차권 등기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품을 파시면 물론 좋은 거 살려면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비싸겠지만 조금만 내가 리모델링 잘해서 살면 돼요. 서울 내년 입주 물량은 또 뭐 역대 최소라서 올해 뭐 3분의 1이다. 아, 참 마음이 많이 답답한데요. 그것도 또 약간 과장 기사예요. 왜냐하면 올해가 한 38,000호 입주했거든요, 아파트만. 그리고 서울시가 여러분, 서울시 들어가시면 서울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아주 정말 시민들이 위해서 잘 해놨어요. 다른 데도 다 해놨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서울시는 현장마다 인허가사항, 착공사항, 공사사항을 다 생각해서 6개월마다 발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2월 달에 발표할 때 서울의 내년 입주 물량이 38,000호, 후년을 52,000호라 그랬어요. 그랬다가 8월 달에 다시 발표를 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 갑자기 28,000호로 줄어요. 만 개가 어디로 가죠? 만 개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둔촌주공이에요. 얘를 뒤로 싹 2025년도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28,000이 맞죠. 그럼 얘는 그 대신에 여기 5만은 어떻게 돼요? 6만이 되겠죠. 합하면 9만 가까이 돼요. 그럼 얘가 12월 말에 입주를 하면 38,000이고 내년 1월에 하면 28,000이 되잖아요. 이 와중에 최근에 땡땡땡 뭐 4 이런 데서 발표를 했잖아요. 10,000채밖에 안 된다고.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서울시가 발표를 했는데 아파트 입주 물량이 28,000개라고. 그리고 11월 24일 다시 발표를 해요. 현장들이 요새 막 공사비를 못 줘가지고 약간 스톱되는 데 있잖아요. 요거까지 막 세밀하게 계산해서 발표한 게 25,000호예요. 아파트 입주 물량. 서울시를 믿어야겠어요? 아니면 민간 포탈을 믿어야겠어요? 그리고 민간 포탈이 왜 11,000호라고 왜 줄여서 얘기했을까 보니까 대단지 위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그러면 소단지면 사람들이 못 삽니까? 거기 소가 삽니까? 사람이 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포탈들이나 요즘 기사들이 약간 건설사가 유착되거나 이런 데들이 기사들을 여러분들한테 자꾸 공포감을 주거나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경제와 놀자 같은 데서 보시면 팩트 체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 내년 초 되면 후년, 그러니까 내년 말이죠? 내년 말 되면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시장이 벌어진다는 거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 겪어보는 시장을 여러분들 2030 겪으실 거고 5060은 두 번째 겪어보는 시장이 올 겁니다.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혹되고 과장스러운 뉴스를 조금 현명하게 이게 아니다 이렇게 좀 걸러낼 수 있는 눈이라고 할까요? 갖출 수 있는 방법? 첫 기사를 번째, 볼 때? 경제와 놀자를 자주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유튜브를 보시면 돼요. 유튜브도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우리가 첫 미팅 하시면 막 되게 떨리고 설레지만 한 10번 하면 여유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튜브도 다 보면 보여요, 이제. 시장 친화적인 유튜브, 또 시장에 대해서 하향화 쪽으로 얘기하시는 유튜브 크로스 체크 하시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뉴스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고 절대 한 가지만 보시면 정말 그분들이 책임 안 지잖아요. 항상 크로스 체크 하시고 유튜브 보시고 소통 많이 하시고 이 직장에서 식사하실 때 그런 걸 같이 던져줘요. 왜냐면 이게 대중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인식이 정보에 대해서 다 똑같아지면 시장은 거기에 맞춰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잘 모르면 혼자 뭐라 하죠? 무슨 뭐 이런 상황이 돼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체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대한민국은 일본 버블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뭐 이렇게 경고했고요. OECD 뭐 사무처장도 한국 부동산 미래가 뭐 밝지 않다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지금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뭐 IMF도 이코노미스트도 OECD도 이렇게 경고를 하는 이유라면 뭘까요? 뭐 우리나라가 잘못되는 거를 안타까게 생각하시니까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잖아요. 네. 그리고 좀 모범이 되는 어떤 모습이 많잖아요. 성실근면하고. 그러니까 이 경고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10위권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여파가 자기들한테도 가요. 그리고 국제 경제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볼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같이 실수하지 말자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한국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다는 건 뭐 몇 번 했고 네. 최근에 이제 나오는 워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맥락이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비싸? 너무 비싸. 그 와중에 이제 갭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수익도 챙겨서 좋겠지만 대다수는 거기서 소외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 경제를 위해서 가계부채가 자꾸 늘으면 당연히 쓸 돈이 없으니까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당연히 기업 매출이 줄고 그럼 당연히 고용이 줄고 악순환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계점은 넘지 말라는 뜻에서 이제 데이터를 우리보다 많이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IMF 때 대한민국은 IMF 때 그 건물값도 계산 못할 정도의 어떤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뭐 골만삭스하고 얘들이 막 헐값에 먹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역전이에요. 이 금융기술이. 그런 상황인데 너무 오버슈팅한 어떤 탐욕들이 PF 이렇게 부실로 나타나니까 가계부채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볼 때는 IMF가 딱 보니까 예전에 기억이 나겠죠? 그러니까 경고해 주는 거고 OECD는 경제대국인데 한국이 같이 잘 갔으면 좋겠으니까 경고해 주는 거고 최근에 BIS 국제결제은행 그 사무총장이 오셔가지고 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행 간담회에서 그 말이 쉬운 말이 아닌데 집값 낮춰야 된다. 한국 구조개혁 없으면 안 된다. 현재 시스템은 버틸만 하다. 조금 더 가면 정말 위험하다는 얘기를 딱 했고 네. 한국은행 총재가 또 올해 6월인가요? 5월에 간담회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재정통화정책이 구조개혁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거기서 생각해야죠. 그러면 이게 임계점에 다다랐구나. 그거를 이제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말씀드린 이코노미스트는 일본하고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똑같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 플러스 1+1. 한국은 근데 전세가 있어서 리스크가 더 생길 수도 있다라고 또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서 보는 눈이 결론은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나라의 IMF 글로벌 때 해외 상업투자 부동산 회사 그 유명한 은행들이 많이 왔어요. 지금 없어요. 그럼 얘기 정리됐잖아요. 우리가 약간 고평가됐구나. 투자할 만한 데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그들의 경고가 헛소리는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출을 좀 줄이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정책으로 조금 대출을 어떻게 보면 부추긴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조금 났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가계부채가 세계 4위라고도 우리나라가 나오던데요. 이게 점점 이렇게 늘어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가계대출의 방향성 앞으로 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좀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거에서 이제 집값 낮춰라, 구조개혁해라 그게 다 포함되는데 그냥 여러 시청자분들이 아시기 편한 거는 한 20년, 25년 정도 그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데이터를 다 축적하고 IMF랑 서로 교환해가지고 데이터가 있어요. 그 논문도 많고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가계부채가 GDP 대비해서 100%를 넘어서면 이건 무조건 리스크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이터가 있고 터졌다는 게 있었겠죠. 실제로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가계부채가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선진국들이 글로벌 터지고 나서요. 우린 글로벌 터지고 나서 조금 있다부터 그냥 2013년부터 쭉 올라왔거든요. 거의 한 10년 됐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2008년 이후에 긴축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그때 80, 90% 가던 거를 낮춰가지고 지금 선진국 여러분들이 아시는 G5, G7들이 한 7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처럼 많이 올라갔던 나라들도 낮춰가지고 지금 한 80대로 내려왔어요. 우리만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부채가 자꾸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경고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볼 때 어느 딱 임계점을 지나면 더 이상 쓸 돈이 주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넘었거든요, 우리가. 아니나 다를까 10월 달, 그리고 이번 올해 7월 달, 8월 달 이때 대한민국의 13년인가 몇 년 만에 트리플 감소. 생산, 소비, 설비 투자가 동시에 감소한 게 거의 없었어요. 산업부 또 팀장님이시죠. 그래서 잘하실 텐데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한번 약간 반등하는 것 같다 또 힘을 잃고 또 꺾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뭐 금리 정책하고도 연관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어서 생각할 게 뭐냐면 이렇게 최근에 정부의 스탠스를 보시면 돼요. F4라 그러죠. F4 그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네 분이 갑자기 10월 달부터 이 스피킹이 다 똑같아요. 어떤 쪽으로? 가계부채 질이 위험하다, 개선해야 된다, 스트레스 DSR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동시에. 그럼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돼요. 아, 정부가 IMF나 OECD, 뭐 이코노미스 이 경고를 이제 제대로 받아들였구나. 좀 오버슈팅이라. 물론 건설회사와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근데 더 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정부가. 그럼 여러분들은 시장에 대처해야 되겠죠. 아, 그러면 가계부채를 이제는 더 확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걸 정부도 인정하고 가는구나. 그러면 또 예전처럼 대출이 늘어나고 금리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대출이 주니까 대출이 어떤 증가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너무 약할 거란 말이에요. 시장은 어떻게 될지 좀 보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게 스트레스 DSR 그게 무서운 게요. 여러분들은 뭐 얘기만 들으셨을 텐데 저도 뭐 얘기만 듣고 제 해석이에요. 스트레스 DSR이 1에서 3%까지 정할 수가 있어요. 아마 12월 15일 날 고시하거든요. 한은에서 고시하는데 1%를 대부분 다 보고 있는데 그걸 정부가 그냥 좀 세게 해서 대출을 줄이자 이러면 2%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출 받는 금액이 5%로 계산을 안 하고 7%로 계산해서 돈은 적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5% 받더라도 스트레스를 적용하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대출 액수가 너무 줄어든다는 얘기는 집값이 상승할 여력이 줄겠구나라고 예측이 되겠죠. 결정적인 건 4월 달에 하는 총재하고 금융위원장이 그 스위스 바젤에 가서 거기 GST라고 있어요.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 거기 가가지고 우리 테스트 좀 해봐 주세요 했어요. 하고 나더니 조금 찝찝한 거야, 결과가. 그러니까, 그럼 3년 동안 우리 좀 정보를 주세요. 테스트 해주세요. 그래서 그 선진국 다 하고 있어요. 그거를 받아요. 그게 4월이란 말이야, 5월인가? 근데 갑자기 11월, 11월에 스탠스를 바꿨다? 뭔가 데이터에서 뭐가 떴겠죠.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저 혼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거는, 그러면 정부 스탠스가 바뀌었다. 그러면 더 이상 부양책은 조금 자제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다만, 거래 부분에서 규양책은 풀 수 있겠죠. 좀 예전보다 약하겠구나. 그럼 내년도 어떤 장밋빛 기대보다는 합리적인 보수적 안정적 대처가 맞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신생아 특례가 뭐 26조가 풀린다고 네. 하는데 올해 특례 보금자리랑 조금 보니까 특례 보금자리는 뭐 아이나 자산 소득 기준이 조금 없었는데 허들이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좀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한다면 좀 허들을 낮춰주지 않았나요? 1억 3천까지? 그런가요? 네, 허들을 막 만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죠. 허들이 이렇게 높았어요. 하나를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허들을 여러 개 세워놨는데 다 낮아. 그럼 어떻게 돼요? 넘긴 더 그냥 쉽죠. 너무 쉬워졌군요. 가볍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소득 자산이 1억 3천이잖아요. 두 부부 1년에. 네네. 그리고 자기 자산 기준이 5억 6천이에요. 그럼 6억을 가진 사람도 또 대출 받아. 쉽죠. 진입하기가. 특례 보금자리는 그 기준이 없지 않았나요? 그런 기준조차? 그 허들에서. 네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특례 보금자리랑 비교를 했을 때 특례에 비하면 허들이 조금 조금은 있다. 생겼다 이 얘기였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허들의 개념에서 보면 둘 다 허들이 있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허들이 다 결국은 크게 뭐 유주택자나 무주택자든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이거 살 수 있거든요. 특례론도 받을 수 있고 처분 조건으로 이 신생아론이던 주택 시장의 어떤 부양을 하기 위한 대책은 맞아요. 그리고 또 출산율 저하에 대한 명분도 뭐 확실하고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 아실 것은 시장 영향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의 영향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례보금자리론이 41조, 네네. 50년이 한 7, 8조 해서 한 50조. 근데 그게 9월 달 와서 시장이 좀 주춤하다 그랬죠? 그러면 9개월 갔네요, 효과가. 26조 6천억. 단순하게 계산하면 반. 네네. 반이면
9개월을 반으로 나누면 한 4, 5개월 약간 시장을 버틸 수 있구나. 그 다음은 다른 게 나오면 또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세수도 부족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더 하기에는 물론 뭐 선거가 또 끝나고 나면 눈치 안 보이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생아론을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활용하셔야 돼요. 다만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5년 뒤에는 변동금리예요.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좀 약간 비판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고정금리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5년 뒤에 변동금리 바뀌는 거 예상하셔가지고 받으시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보통 1.3인가 6%부터 3.3%잖아요. 낮잖아요. 1.3%면. 그럼 시중금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5%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한 3.5% 차이 나잖아요. 그냥 3% 차이 난다 그럴게요. 평균 삼아서 3%도 있으니까. 3% 차이가 나면은, 이득이잖아요. 그분은. 근데 그 3%는 은행이 왜 빌려주죠? 나라에서 주나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 8조 정도, 21조 중에 8조는 정부가 정책 자금으로 투입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감수하는 거예요. 다른 데다 투자 안 하고 금리 조금 받고 약간 적더라도 버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머지 그럼 20 그 돈에서 8조 빼면 얼마나 18조 남잖아요. 18조는 은행이 해주는 거예요. 그 은행은 해주면 1.3%면 망하게요? 그럼 차이가 있잖아요. 3%. 그거를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있잖아요. 그 세금으로 모아서 정부 우리가 냈잖아요. 그 돈으로 이자 차익을 대신 내줘요. 이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왜 드리냐? 국민 세금으로 쓰는 건 좋은데 다시 국민 세금으로 은행의 수익을 메꾼다?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한번 우리가 이게 사실 안 돌려주고 젊은이들한테 그냥 이걸 그냥 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신생아론을 많이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정부에 고마울 것이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낸 세금으로 내가 이자 혜택을 받는구나 이렇게 판단한다. 물론 정부도 역할을 하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내년 봄 아까 1월에서 한 3월 정도의 가격이 조금 떨어질 것 같다. 안 떨어지죠. 연말까지 제 생각에 한 12월 한 중순 크리스마스까지는 좀 떨어졌다가요. 그때부터 아마 기사가 나올 거예요. 내년부터 신생아론을 뭐 활용하는 방법 뭐 이렇게 막 뜨면 느낌이 사람들이 어때요? 또 대출 나오니까 또 올라갈래나 좀 약간 이제 약간 상승 기류가 있어요. 네. 그게 봄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선거 전에 좀 어선할 때 집값이 좀 오를 것 같아요. 오르는다는 게 뭐냐면 지금 또 내린 다음에 또 오른 거죠. 더블 D. 그리고 내릴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4개월 간 다음에. 그러니까 내년을 전망한다면 상약강, 약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반기엔 약해질 것 같다. 무주택자들이 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좀 대비해야 될까 이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내년요? 공공분양은 이제 하시고요. 네. 무조건. 그거는 여러분들 특히 젊은 분들이 볼 때 공공분양에 대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선입견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네. 물론 더 잘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한 90%는 쫓아왔어요. 예전에 한 50%, 60%밖에 안 됐어요. 질이나 어떤 뭐 조경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금 도외시했는데 3기 신도시 조감도를 못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AI 시스템에다가 국공립 유치원 다 고치고 그건 뭐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대응하실 거는 3기 신도시 아마 초반에 많이 물량 사전청약 나올 거예요. 그리고 사전청약이 뭐 돼도 뭐 나중에 분양가가 어떨지 막 이런데 여러분 그래도 전혀 문제 없다고 좀 말씀드리고 거기에도 또 나누는 선택에 있어서 선택형 2가지가 있어가지고 목돈이 부족해도 들어가기가 편하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5억짜리 1억만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금리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공략하시고 기존 주택은 철저하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최소한 기존 주택을 사고 싶다 그러시면 7군데 이상 부동산을 가신 다음에 결정해라. 그러면 그중에 꼭 한두 분은 그 시장을 객관적으로 얘기해줘요. 한 2-3분은 주인 편에서, 2-3분은 자기 수수료 부분에서 얘기하는데, 2-3분은 꼭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공인중개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한 군데 갔다가 딱 그 말 듣고 하면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분양하는 게 나오잖아요. 현재 집이 있고 분양하는데, 새 집이 분양가랑 똑같아? 그럼 얘가
중고차라고 치면 좀 더 싸야죠. 네. 그럼 깎아달라면 깎아주겠어, 안 깎아주죠? 깎아주죠. 사실 때, 기존 주택을 사실 때는 기존 시세에다가 새로 분양하는 거, 가격을 잘 보시고, 이치도 덜 좋고, 누가 봐도 얘가 30% 비쌀 것 같은데, 기존 주택이 10%밖에 차이 안 나. 그러면 어깨 힘주고, 이거 한 1억 더 깎아주면 살게요. 이러고서 나오면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거랑 비교되니까, 그죠? 네. 아니면 새 집 삭개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제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면 매수자가 유리해지니까 무주택자 여러분들은 내년 연말에서 내년 봄이 좋은 기회예요. 다만 여전히 주택가격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낮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게 더 낮아지면은 그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내 여력이 부담이 안 되는 선이다 그러면 너 뭐 더 내려가니 많이 이런 거 막 그만 신경 쓰시고 딱 들어가. 특히 뭐 애기나 초등학생이 생기려면 그때는 그 돈보다는 여러분이 제 나이 되시면 아실 텐데 그 기쁨이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해 줍니다. 에너지를 아빠, 엄마한테 주기 때문에 일할 때. 근데 엄마, 아빠가 앉아가지고 계산하고 있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행복의 지수에 비중을 갖다 잘 조절하시면 제가 볼 땐 올 연말에서 내년 초가 한 번 기회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 보면서 다시 또 한 번 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말씀 중에서 한국 부동산 더 이상 반등은 기대하지 마라. 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더 이상 반등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저번처럼 폭등하던 장은 이제 없다예요. 우리 2016, 17년부터 쫙 올랐잖아요. 그런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없다. 그 얘기고요. 반등은 계속 있어요. 이번에도 반등했잖아요. 부동산은 보세요, 여러분. 네. M2 통화량이라는 거 타고 돈이 많이 풀리면 네. 가격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우상향이에요. 계속 우상향인데 우리가 뭐냐면 이거죠. 우상향인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일로 다시 평균선에 접했거든요. 그럼 이건 비싸잖아요. 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점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럼 정상화는 뭐예요? 평균선에 내려올 때 사시라 이거죠. 더 내려갈 때 사면 더 좋죠. 그죠?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의 관점이고 자산관리 관점에서 내 집 마련 관점에서는 너무 꼭지니까 충분히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투자 관점에서는 너무 올랐으니 조정기가 올 거다. 근데 너무 올라간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코로나 저금리가 터졌잖아요. 워렌 버핏 그 양반이 저보다 오래 사셨잖아요.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내가 죽기 전에는 이런 거 없을 것 같다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동 전쟁이 세계 경제를 흔들고 당연히 이제 네. 부동산 저희 나라에도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타격을 줄지 한번 짚어주세요. 제가 젊을 때 79년도면 저는 열심히 진짜 대학교 막 고등학교 공부할 때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 그 뉴스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난리였어요. 오일 쇼크 와가지고 기름 살라고 막 왔다 갔다 전쟁터 분위기 약간 그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 아직 못 겪으셨고 그러니까 이게 터질 때마다 이 기성세대들이죠. 50, 60, 70들은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벌써 쓰던 거 딱 스톱이에요. 일단 진짜로.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볼 때 움직이는 분이 2030밖에 안 난 거예요. 40이. 그러니까 시장이 약한 거예요. 근데 그 기성세대들이 볼 때 또 미국 금리도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시장 수요가 지금 반은 저는 없었다고 봐요. 그럼 이게 올라가는 힘은 당연히 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장에 주는 영향은 일단 심리적으로 매수 심리를 낮췄어요. 실제로 KB 매수 우위 지수라고 있죠. 100이 평균이에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비슷할 때. 근데 그게 지금 30이에요, 30.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뉴스 크로스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동 전쟁은 근데 아직 불씨는 남았죠. 또 이스라엘이 또 가격하게 진압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격하게 하는 데는 뒤에 백이 있어서 그래요. 백이 있는데 미국이 봐도 인권을 너무 넘어서게 되면 이게 감정을 건드리면 전쟁 나잖아요. 그 선에서 일단 멈췄잖아요. 멈췄기 때문에 일단 가라앉을 것 같지만 저기 아랍 쪽에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어느 날 그 오일 쇼크 때처럼 모여가지고 감산하자 이러면 오일 쇼크 또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래서. 근데 그런 일은 안 벌어지게 미국이나 대국들이 많이 애를 쓸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아실 게, 여러분들 그 석유가 막 비싸졌잖아요. 가스하고. 일본은 그 에너지를 갖다 러시아에서 지금 수입하고 있어요. 적대적인데. 선진국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이거는 좀 봐주자. 인간적으로 전쟁은 전쟁이고 싸우는 거 싸우는 거고, 먹고는 살아야 되지.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아쉽다. 그래서 중동 전쟁이 주는 외교의 어떤 역할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 보셔야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국 초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뭐 연쇄 부도를 하는 등 좀 중국 부동산 시장도 좀 위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한국 부동산에 좀 미칠 영향이 좀이 있을 아니고 것 같은데. 많이죠. 네. 지금 헝다, 완다, 네. 완커라고 또 큰 데도 있어요. 비구, 위안 다 터졌잖아요. 터졌죠. 그냥 터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공산국가다 보니까 이 제어가 좀 되는 거예요. 민주국가면은 지금 난리 났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그 영향은 뭐냐면 그거죠. 터졌으니까 중국의 수요나 어떤 생산이나 경제 시스템이 다우닝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중국의 수출이 한 25% 되잖아요. 그럼 거기 감소하는 만큼 감소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출액이 자꾸 감소하는 게 그런 이유고, 게다가 미국의 뭐 IRA나 이런 그런 보호무역 시스템 때문에 자꾸 수출에 힘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터진 그 효과가 회복을 되면 우리도 회복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중국이 작년에 올 봄인가요? 리오프닝 한다 그래가지고 뭐 면세점 뭐 살아난다 막 네. 근데 못 살아났잖아요. 생각보다 못 사. 그러니까 예전에 10명이 왔으면 지금 한 2명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빨리 회복하길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는데 그 와중에 또 뭐 대만 갖고 미국이랑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세계 정세나 국내 정서, 경제 상황이나 예전에 못 보던 모습이잖아요. 바다로 말하면 파도가 좀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파도 칠 때 굳이 띄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좀 안정되고 막 뭐 터지든 말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딱 1라운드 축구하면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왔을 때 생각하고 투자를 할지 시장에 할지를 그때 이제 시장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아직 잠재 있으니까 지금 영향을 어떻게 줄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뉴스 좀 잘 보고 경제와 놀자 자주 보시면서 접하시면서 대비를 하고 계셨다가 만약에 안 터지고 올라간다. 그럼 그 올라가는 게 불안할 수도 있지만 안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 지점에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던 또 자산 투자를 하시던 매각을 하시던 또 한 번 이제 싱킹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하시면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막 흔들 때 가지 마시고 굳이 뭐 파도 치는데 나 멋있어 그러고 배를 띄워봤자 뭐 자빠지면 어떡해요. 아무도 안 구해줘요. 안전할 때 가면 좋잖아요. 앞에서 나왔던 얘기 좀 중복이에요. 부동산 네. 시장 흐름. 근데 뭐 30% 정도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2020년도, 21년도 2분기 때부터 네. 제 그냥 계산이에요. 지표들을 보고 계산하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뭐 PIR, HAI 뭐 다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게 최대 50%. 40%, 30%는 무조건 조정이 있겠구나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끌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그 교보증권 백제각 연구원이요, 수석연구원, 네. 그냥 연구원 아니고 수석연구원이에요. 여러분들 데리고 다 같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데이터가 또 현 시점 대비 30%, 우리 최고점 대비 50%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좀 비슷한 어떤 네. 견해를 갖고 있는데 또 요즘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데이터, 빅데이터, 리치고 뭐 이런 네, 그분이 수학공학과 나오셔가지고 데이터로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데이터도 또 그걸 가리켜요. 그러면 많은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지점은 나왔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겠죠. 부지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원희룡 장관이 취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첫 인터뷰에서 PIR 뭐 이래가지고 10위까지 떨어져야 된다. 그때 20위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원희룡 장관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취임하고 100일 동안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셨겠어요. 그리고서 인터뷰가 그 얘기를 하셨다라는 게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 그런 점들이 있으니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조금 많아졌다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정부나 이제 경제가 좋아진다면 갑자기 우리가 2차 전지가 대박 났어요. 반도체가 다시 막 화랑이야. 그러면 버는 게 많으니까 쓰는 게 많아지면 보세요. 지갑이 10억인데 내가 5억밖에 없는데 5억을 더 벌어서 10억에 살 수 있죠. 근데 5억밖에 없으면 10억짜리 못 사잖아요. 그때는 또 부동산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이 지금 많이 적다. 그러니까 비율을 보시면서 경제 상황 보시면서 가능성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관리 들어가셔야 돼요. 시장에 좀 중장기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 2035분들은 아마 10년 동안 들은 게 이 얘기잖아요. 대리님, 과장님이 어깨 이루고 야 내가 사는데 3천 쳤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걸 10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뭐 약간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무조건 튀는 거라는 게 박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빨리 탈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경제와 놀자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다른 데도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시장 체크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동산 하락이 좀 계속 이어진다면 당연히 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쪽은 하락이라고 말고 정상화 과정 속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하락이라고 느낄 텐데 네네. 정상화가 돼야 대한민국이 다시 아시잖아요. 경제 산업이라는 게 안정적일 때 막 활동하면 막 생산력이 높아지고 좋아지잖아요. 저는 그 시기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아쉽게 최근에 하나 말씀드리면 군산 지역 뭐 먼 나라 얘기했지만 거기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이 와중에도 지금 버텨요. 왜? 거기가 재작년 작년에 조선산업이 다시 화랑 뭐 이런 거 들었잖아요. 그 조선산업 하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직원들 많이 모으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부동산이 뛰는 거예요. 그게 군산이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산업이 발전하면 부동산은 다시 오를 수 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있는데 매년 들어가는 일정적인 신혼부부의 숫자가 있는데 집이 안 생긴다고 가정할게요. 조금 모자르잖아요. 그럼 상방 압력이 있어요. 그런데 신혼부부는 별로 없는데 집은 늘어나. 하방 압력이죠. 시장이 이제 지역별로 국지적으로 다 좀 공부하셔서 대처할 때지 예전처럼 버스 타고 원정 가가지고 사고 이런 거에 끝났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종부세액이 좀 떨어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세 부담이 좀 완화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무주택자 말고 다주택자 분들이 내시는 거 고가주택 가신 분들이 가진 건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를 많이 쓴 분 외에는 네. 큰 차이는 못 느끼실 거고 뭐 조금 세금을 준다라는 개념이고 레버리지가 많은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숨 돌린 거죠. 왜냐하면 주택가격도 하방 압력인데 자기의 레버리지를 계산할 때 이자 부담 능력이 오바를 하게 되면 넘어서게 되면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중에 비용이 절감되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릴게요. 세금 무서워서 장사 못하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세금이 무서운 시대인 건 맞는데 그 원론적인 옛말을 생각해 보시면 종부세가 도움은 좀 되지만 시장을 바꾸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양도세는 좀 역할이 있는데 종부세는 조금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쓸 건 아니다. 아까 강남 불패 신화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을 때 강남도 그렇진 않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요즘엔 서울도 뭐 미분양이 나고 뭐 지방은 사실 서울보다 더 심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뭐 미분양 해결책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해결책이요? 간단합니다. 싸게 팔면 됩니다. 비싸니까 안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가 살 사람이 없거나 비싸거나 비싸도 사는 거 있죠. 명품. 그 돈이 있어야 사잖아요. 그럼 명품인 강남을 왜 사람들이 지금 안 사죠? 못 사죠? 그 정도 여러 개 안 되니까. 해결책이라는 건 정부에서 도와주는 건 뭐냐면 갑자기 일시적 유동성. 만약에 100원짜리인데 갑자기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50원을 헐값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런 거는 정부가 도와줘서 PF 자금을 줘서 다 치면 80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 100원 받으려고 빠닥빠닥 되면 어떻게 돼요? 안 사면 뻗어야죠. 그러니까 해결책은 뭐냐면 시행자나 정부 입장에서 이 분양가가 현재 예비 수요자들 살 수 있는 분들이 갭이 있구나. 그럼 그 갭을 어떤 방식으로 줄여야 돼요. 이자를 낮게 해서 이거를 메꾸든지 가격을 낮추든지 해야 되는 게 해결책인데 제가 천마디 하잖아요. 싸게 팔면 되죠가 답이에요. 그 싸게 팔면 어떻게 돼요? PF가 부실이 된 현장들은 정리가 한번 되면 싸게 땅이 나올 거고 다시 산 사람이 팔 때는 어때요? 조금 더 싸게 팔겠죠? 그러면 자연 시장이 다시 살아나겠죠. 2009년도 똑같았어요. 2011년도에 부도 나고 PF 현장은 좀 정리되고 건설사 많이 없어지고 13하고 14년도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나면 2, 3년 뒤부터 시장이 다시 반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해결책은 낮추는 거다. 구조개혁. 은행뿐 IMF 다 했던 얘기 구조개혁. 그거 하면 됩니다. 부동산 반등을 알아볼 수 있는 뭐 꼭 한번 요건 확인해봐라 해주고 싶은 뭐 지표나 이런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거래량 뉴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네.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상승은 가짜 상승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주식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거래량이 급증했다는데 그 기준이 중요해요. 6,000개가 거래가 됐는데 1,000개로 떨어졌어요. 근데 보도에 만약에 2,000개로 100% 증가 이러면 놀라시면 안 되는 거죠. 기준선을 알고 계시고 5,000, 6,000 왔어. 그럼 시장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승하는 패턴이고 이게 느낌이 딱 오잖아요. 3,000인데 4,000 기사가 이렇게 나겠죠. 4,000 돌파, 5,000 돌파. 그러면 추세를 형성하잖아요. 추세를 형성하는 건 이어지잖아요. 그거를 보시고 그때는 잠시 놓쳤으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전세가 비율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 없어요. 전세가 비율이 90%가 가도 시장이 안 좋을 때 박근혜 정부 이전에 쭉 죽어 있었어요. 아무도 안 샀어요. 안 사다가 경제가 나아지고
약간의 붐도 일고 이러면서 이게 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거래량 체크를 계속 하시면 돼요. 그 가짜 상승에 속지 마시고, 네. 지역별로 좀 다르다는 거 체크하시고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이제 2024년도 안전하게 자산 관리하는 팁을. 자산의 관점에서 이게 무주택자, 유주택자, 다주택자 분들에 따라서 입장이 틀리잖아요. 네. 전체를 모아가지고 첫 번째 건강관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도 많이 봤고요. 벌어서 이혼하는 부부도 봤고 비싼 집을 사가지고 손해를 봐가지고 이혼하는 부부도 봤어요. 자산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대인 건 맞잖아요.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 보면 행복의 목적이 어디예요? 가족하고 나 행복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서로 막 딴짓하고 더 좋은 집 살려고 싸우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드릴 말씀은 본인의 행복의 목표가 어딘지 다시 한번 초심을 다지시고 항상 어깨에 팔고 무릎에 사고 기본 욕심만 잘 조절하시면 가족도 평안하고 자산 관리도 잘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오늘 들어보니까요. 지식에 연륜까지 좀 더해져서 되게 아유, 풍성한 왜 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